와우 학생들 박재현 선생님이야. 이상하죠? 얘들 안녕? 안녕. 가짜 사내 한번 따라봤어요. 김계란 씨.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형법과 제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같이 봤었는데 오늘은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페이지는 146페이지고요. 교과서 보도록 할게요. 146페이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 중 어떤 것이 범죄일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각했네. 그 다음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갔는데 내가 가져야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읽어보자면은 야, 걔 진짜 못생기지 않았니? 원숭이 같아. 맞아. 그리고 멍청해서 놀리면 재밌어. 나는 걔 말할 때마다 재수없더라. 그냥 하는 짓이 다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노약자석에 젊은이가 앉아있네요.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데 1, 4 중에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죠. 작물 취득. 그렇죠? 지각한 거 그냥 지각한 거지 뭐. 3번은 이거는 이건 뭐 학교 폭력이죠. 거의 학교 폭력. 그 다음 이거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건 범죄는 아니죠. 그래서 범죄가 되는 거는 2번, 3번쯤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갈게요. 다음 장. 형법과 제형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음은 각국은 다음과 같은 법을 제정하였다. 읽어볼게요. 제1조 형벌 법규의 기본 사상 및 건전한 국민 감정에 따라서 형벌에 처할 만한 행위를 범한 자는 처벌한다. 말 이상해. 제2조 그 행위에 직접 적용되는 형벌 법규가 없는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이상하네. 도칙 이 법은 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형 법정주의의 수많은 것들이 위배되는 굉장히 재밌는 법을 만들어 놨네요. 각국이. 그죠? 봅시다. 위와 같은 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써보자. 제1조가 갖는 문제점 뭡니까? 제1조 형벌 법규의 기본 사상 및 건전한 국민 감정이 뭔데? 거기에 따라서 형벌에 처할 만한 행위는 또 뭔데?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못 들잖아. 다 모르는 거야. 나도 몰라. 뭐야? 명확하지 않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요. 제2조 볼게. 그 행위에 직접 적용되는 형벌 법규가 없는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없는데 왜 처벌해? 없으면 안 해야지. 이런. 그죠? 제2조 뭡니까? 유추 해석했죠? 없는 법 갖다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부칙도 잘못했지. 저는 뭐가 잘못했어? 부칙. 이거는 소급 적용했지. 저런 행위 시에는 내가 행위를 할 때에는 뭐야 범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가 행위하고 난 다음 1년 뒤에 법 만들어 놓고 나 처벌한다는 소리 아니야.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도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갖춰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써보자. 써볼게요. 뭐가 있냐면은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까? 검은색 잘 보이나요? 검은색? 파란색? 아무거나 쓸게. 잘 써. 뭐가 있냐면은 적정한 균형을 갖춰야 되고요. 그죠? 범죄랑 형벌 간의 적정한 균형도 있어야 될 거고 당연히 명확해야 될 거고 명확성도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유추 해석하면 안 되고 유추 금지 그 다음에 소급 금지 그 다음에 뭐 이 정도가 되겠네. 그죠? 이 정도 써놓고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뭘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적정한 균형을 갖추고 명확해야 되고 유추 금지하고 소급 금지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죠? 보이지? 그러면 이제 본문, 교과서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울게요. 싹 지우고 여기 지워야지. 지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 그냥 정리되어 있는 건데 같이 한번 보자면은 형법이라는 게 뭡니까? 형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중대한 반사회적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지를 규정한 법률이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이게 형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누군가가 형벌권이라는 거는 누구만 갖는 거냐면은 당연히 국가만 갖고 있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지? 형벌권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러한 형벌에 대한 형법에 따른 처벌에 대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국가가 독점한다. 그죠? 국가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죠. 공권력만 이러한 형벌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형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법적인 이익, 법익을 보호하는 보호적 기능이죠. 그죠? 법익이란 그래서 생명, 자유, 공공의 안전, 국가의 존립 등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그죠? 그게 법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장적 기능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보장적 기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보면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 있는데, 정수리 끝난 것 같아요. 봅시다. 형식적 의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형법만 말하는 거야. 형법만 말하는 거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뭐냐면은 범죄랑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까지 다 포함하는 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오나? 나오죠? 그 내용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지닌 법률, 즉 형법전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을 포함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모두 다 형법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배웠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이제 교과서를 또 한번 지워야 될 텐데 싹 지우고 조금 내리고 올게요. 또 설명했지 선생님이. 그래도 말은 들리지. 오케이. 제형법정주의의 의. 근데 이거 선생님 맨날 이 말이 이거 여담인데. 의자가 반복될 때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떠올라. 왜 그러냐면은 그때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약간 사투리를 좀 쓰셨어. 근데 의 발음이 잘 안 되신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얘들아 필기를 하여라 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은 민주주의 이러신 거예요. 민주주의 이러고 또 무슨 소리죠? 이거 발음 신기하죠? 민주주의의 의 똑같죠? 제형법정주의의 의. 그래서 의 발음이 의로도 나고 이로도 나고 의로도 나고 발음이 세 가지로 납니다. 국립 뭐지? 아무튼 국어 국립문화원 거기서 질문을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민주주의의 의 애라고도 발음돼. 민주주의 애 이렇게 발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런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딴소리 좀 했어요. 그래서 제형법정주의의 의 보면은 제형법정주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범죄나 형벌을 어떻게 한다? 법으로서 정해놔야 한다라는 거죠. 법으로서 정해놔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전에는 제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죄형 전단주의였어요. 전단주의.
이건 뭐냐면 죄형 전단주의라는 거는 권력자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거야. 뭘 맡기냐면은 죄랑 범죄랑 형벌에 관해서 권력자가 알아서 정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죄형 전단주의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봐가면서, 그죠? 그 다음에 상황 봐가면서, 그죠? 마음대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죄가 되고 안 되고부터 시작해서 형량도 왔다 갔다 하겠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폐단을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다 죄형 법정주의를 채택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죄형 전단주의, 근데 이전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국가 권력의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막고 국가 권력의 행복을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죠. 등장하는 원칙이 바로 뭐다? 죄형 법정주의다. 그죠? 미리 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 누가 정해? 의회는 누구야?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있죠. 국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어떻게 한다? 미리 규정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미리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야? 강력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미리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해놔야 한다. 형법의 대원칙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법률이 없으면은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이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라면은, 요즘에는 그냥 법률이 아니라 어떤 법률,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은 범죄 없고 형벌 없다라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까지도 우리가 이제는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정한 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그런 법률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밑에 가기 전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죄형 법정주의 규정 헌법 제12조입니다. 제12조 한번 읽어보자면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뭐에 의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뭐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도 어떻게 하라고?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에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주제 조항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내려야 되겠구나. 밑에 보면은 여기 한번 지우고 볼까요? 같이? 지우는 동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읽었어요? 안 읽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60년대 프랑스 툴루즈에서는 유럽을 뒤흔든 장 칼라스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장 칼라스 집안의 장남이 목을 맨 채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신교도였던 가족들이 구교도인 그를 종교 문제로 살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신교도에게 적대적이던 마을에서는 아버지인 장 칼라스가 범인이라는 의혹이 증폭되었고 툴루즈 당국은 칼라스 가족을 체포하였다. 장 칼라스는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재판관들은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장 칼라스를 수레바퀴에 매달아 고문한 후 처형했다. 어우 대단하네. 이 사건은 계몽 사상가들로부터 국가 권력의 야만성과 권력의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계몽주의 학자였던 볼테르의 노력 끝에 그의 아들은 자살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탈리아의 학자 베카리아는 이 사건에 주목하여 형벌이 남용되는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는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썼다. 형벌은 입법자에 의하여 법률로 엄밀히 규정되어야 하고 범죄의 경중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형법을 근대화하고 죄형법정주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볼게요.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에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좀 적어보자면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국민의 자유와 그리고 권리를 보장한다. 그래서 형법의 기능 중에 어떤 거? 결국에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관련이 있죠. 형법의 보장적 기능.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일이 다 있지. 진짜 수업하는 거 같죠? 그지? 펜 떨어뜨리고 갑자기 페이지 내리러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재밌어. 나도 재밌다. 재밌나? 이상해. 아무튼 느낌 이상합니다. 혼자 말하는 거. 다음 장 가보도록 할게요. 149쪽. 이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를 조금 아래를 지우고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5가지 원칙, 파생 원칙 기억납니까?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5가지 원칙, 세부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볼게요. 세부 원칙.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관습 형법 금지 원칙이죠. 그치? 그래서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 따라서만 어떻게 한다고? 형법, 형벌과 범죄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회가 지정한 법률의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그랬었지. 내가 행위를 했을 때 법이 없으면 나는 적용받지 않아. 내가 행위한 이후에 생긴 법을 끌어다가 처벌하는 거를 소급 적용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소급 적용을 어떻게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10월 1일에 한 행위는 10월 15일에 만들어진 법으로 갖다가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행위시법이라고 합니다. 행위시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명확성의 원칙이다. 명확성의 원칙. 그래서 어떤 거를 처벌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처벌 수위는, 처벌의 내용은 뭔지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적정성의 원칙이죠. 적정성의 원칙. 이거는 선생님이 그 학습지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법 감정이랑 관련해서 무조건 그 판결을 세게 내리면은 결국에는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적정해야 된다. 범죄 간에, 그다음에 형벌 간에 그거를 잘 적정하게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 범죄를 당한 입장에서는 다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일 거 아니야. 다 사형시켜줘서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 감정에 맞춰서 다 모든 형량을 세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형벌이 과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형벌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그 간극을 줄여갈지는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의견 표출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법방정과 실제 판결 간의 간극을 좀 줄여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미래 사회에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나? 아무튼 볼게요. 다섯 번째,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있는 법으로만 해야지 없는 법을 갖다가 비슷한 법을 갖다가 끌어다가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고. 저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볼게요. 소급표 금지 원칙. 형법칙 1조. 와, 대박이지. 형법 1조에 나와 있어. 1조. 뭔지 볼게요. 범죄의 성립과의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을 의한다. 행위시법이죠. 소급표 금지 원칙을 형법 제1조에 딱 하고 박아놨습니다. 그죠? 이것도 죄형법정제의 파생 원칙이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탐구활동 보도록 할게요. 탐구활동. 이게 좀 지우고 보면은 가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재판소는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해 법 조항의 용어가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고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뭐래?
가려야 할 것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얘들아, 가려야 할 것을 내놓은 게, 가려야 할 곳이 어디냐? 어디 가려야 되냐? 선생님 못생겼으니까 얼굴 가려겠네. 그러니까 날 보니까 여러분 지금 불쾌하잖아. 그런 거야? 나 그러면 경범죄 처벌되겠네? 그러네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나 읽어볼게. 나. 대법원은 흑염소도 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흑염소를 도살한 사람에게 소, 돼지, 말, 양을 위생처리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하면 처벌하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흑염소를 양에 해당한다고 유추 해석한 거예요. 지금 유추 해석했는데 원래 법에는 뭐냐면 소, 돼지, 말, 양 여기만 규정이 돼 있는 거야. 여기를 위생처리 시설이 아니라 그냥 다른 장소에 처리하면은 뭐라고 죄가 된다고 해놨는데 흑염소를 그냥 위생처리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도축을 했다는 소리야. 근데 흑염소를 도축한 사람한테 죄를 물었다는 소리지. 흑염소에 대한 규정이 없죠. 그럼 흑염소를 양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은 피고인을 지금 재판장에 불려와 있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거야? 불리하게 해석한 거야? 불리하게 해석한 거지. 그러면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죠? 그런 겁니다. 위배된다.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본 겁니다. 이따 밑에 또 쓸게요. 다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반국가 행위자가 검사의 소환에 2회 이상 불응하면 전 재산을 몰수하는 법 규정은 오씨 장난 아닌데?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으므로 형벌 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벗어났다고 보아 유형 결정을 내렸다. 과하죠? 그치? 과하지. 그치? 라 볼게요. 대법원은 게임머니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그 시행일 이전에 한 행동에까지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가나의 사례가 죄형법정주의의 어떤 세부 원칙을 위반했는지 분석해보자. 가는 뭡니까? 명확하지 않았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고요. 나는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지.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을 위배해서 흑염소를 양으로, 흑염소 입장에서는 지가 갑자기 양 됐네. 흑염소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네. 그지? 왜 흑염소를 양이라 그래? 다 뭐예요? 적정성의 원칙이 너무 과했죠. 몰수해버리는 게 출석 안 했다고. 그죠? 적정성의 원칙을 위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죠.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라는 겁니다. 2번 볼게요. 헌법재판소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누리집을 방문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어긴 판례를 찾아 요약하여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판례본으로 선생님이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등교했을 때 한번 같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판례 읽는 법 검색하는 법 저번에 알려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대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던 그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판례 번호가 96도 1167이라고 있습니다. 1167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가 뭐가 있냐면은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거는 95헌가 16 판결이 있습니다. 95헌가 16 그 다음에 적정성과 관련된 거는 90헌바 그 다음에 24 판결이 있습니다. 90헌바 24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 정도 선생님이 판례 번호 알려줄 테니까 한번 그냥 심심하시면은 검색해보시고 지금 수업이 좀 짧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검색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법과 죄형법정주의에서 같이 정리를 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범죄에 대해서 볼 건데 범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범죄랑 그다음에 형벌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